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은 배신, 효도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냉혹함.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이국 땅에서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 후에 펼쳐진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68세 김영숙 씨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아내는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려 했죠. 캄보디아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노인.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닌 진실을 향한 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동시에 가장 강인한 생존 의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이번에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며느리 박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다. 김영숙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쳐다봤다. 결혼 10년 동안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건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항상 필요한 일만 간단히 지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그녀였다. 가족여행이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들 부부는 영숙 씨를 집에 두고 수차례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 일본, 유럽까지. 언제나 어머니는 불편하실 거예요 라는 한마디로 그녀를 배제했었다. 네, 캄보디아요. 앙코르와트도 보고 현우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힐링 좀 하려고요. 어머니도 가시죠? 지혜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영숙 씨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걸까? 10년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걸까? 정말 나도 같이 가도 되는 거니? 물론이죠, 어머니. 사실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가족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본 것 같았다. 아들 현우는 항상 착했지만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했다. 영숙 씨는 늘 이해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뒷전이 되는 게 세상 이치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영숙 씨는 새 옷을 샀다. 지혜가 준 여행 경비 200만 원으로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급 브랜드 옷을 구입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낯설었다. 68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손자 돌보기.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출발 전날 아들 현우가 집에 왔다. 엄마, 정말 다녀오세요. 지혜가 엄마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효녀야. 영숙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아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스친 불안함을, 입술을 깨무는 망설임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영숙 씨의 마음은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달라질 거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녀가 탄 비행기는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습한 공기가 영숙 씨의 얼굴을 감쌌다. 이국적인 냄새, 낯선 언어,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여행 첫날 지혜는 의외로 친절했다. 호텔에서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챙겨주고 식사도 함께 했다. 어머니, 내일은 앙코르와트 가요. 그 전에 오늘은 현지 시장 구경이나 할까요? 그래, 좋지. 영숙 씨는 들떴다.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선물 사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뭔가 특별한 선물을 사주고 싶었다. 셋째 날 오후 그들은 푸놈펜의 센트럴 마켓에 도착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은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과일 파는 상인, 옷을 파는 노점, 기념품 가게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 어머니, 저기 예쁜 스카프 있네요. 한번 볼까요? 지혜가 영숙 씨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졌지만 영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혜가 말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급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이면 돌아올게요. 그래, 다녀와. 영숙 씨는 스카프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이상했다. 영숙 씨는 주변을 둘러봤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깨달았다. 핸드폰이 없었다. 아, 맞다. 지혜가 가방에 넣어뒀지. 여권도 지갑도 모두 며느리의 가방에 있었다. 지혜가 어머니는 편하게 구경만 하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라며 모든 것을 맡았었다. 그때는 고마운 줄만 알았다. 30분이 지났다. 영숙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며느리를 찾았다. 지혜야, 지혜야. 한국말로 외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영숙 씨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1시간이 지났다. 영숙 씨는 깨달았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호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영어도 못했다. 캄보디아어는 당연히 몰랐다. 주머니를 뒤져봤다. 있는 거라곤 휴지 한 장과 사탕 2개뿐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영숙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거나 바쁜 현지인들이었다. 누군가는 돈을 달라는 거라 생각하고 피해갔다. 밤이 되었다. 영숙 씨는 시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추웠다. 무서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다. 왜 나를 버린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국분이시죠? 영숙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30년 전 캄보디아로 이민 온 교포 정미선 씨였다. 그날 밤 미선의 집에서 영숙 씨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미선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 씨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가, 아들이,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박지혜는 완벽한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휴지가 쥐어져 있었다. 남편 김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나왔다. 형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랑 시장 구경을 갔는데요.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처음엔 혼자 구경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계셔서 이 시간 동안 시장을 다 뒤졌어요. 현지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현우가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가끔 길을 헷갈려 하시고. 치매요? 네, 최근에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사실 좀 걱정했는데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영숙 씨는 나이에 비해 정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부재 자체가 지혜의 거짓말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외교부에도 통보가 갔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었다. 그녀가 영숙 씨를 버린 곳은 CCTV가 없는 시장 구석이었다. 목격자를 찾기란 불가능했다. 며칠 후 지혜는 남편 몰래 한 남자를 만났다.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 이준호였다. 그는 현우의 회사 직원이었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 방해물이 없어졌네요. 준호가 지혜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그들의 관계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장난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야망이 있었다. 현우의 회사를 차지하고 싶었고 지혜는 그 도구였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쉬워요. 현우는 바보니까 우리가 회사 자금 빼돌리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 노인네가 정말 못 돌아올까요? 돌아올 리 없어요. 돈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며칠 안에 굶어 죽거나 사고를 당할 거예요.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현우는 어머니의 실종에 슬퍼했지만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에게 지혜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였고 어머니의 실종은 불운한 사고였다. 그는 매일 캄보디아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고 수소문을 했지만 소식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었지만 집안은 상가 분위기였다. 지혜는 완벽한 효부 연기를 계속했다.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 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반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성공. 이제 2단계 시작해요. 2단계는 현우의 회사를 서서히 잠식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 3억 원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곧 현우한테서도 모든 걸 빼앗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지혜의 계획은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몰랐다. 캄보디아에서 한 노인이 이를 악물고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의 눈에는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푸놈펜 외곽의 작은 식당. 영숙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미선이 소개해준 이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식당 주인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소피아는 한국계 캄보디아인으로 영숙 씨에게 일자리와 작은 방을 제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래야 정신이 들어요. 영숙 씨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혼자 버려진 시장 골목, 아들의 무관심.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너무 바보였다고, 너무 순진했다고 자책했다. 미선은 매주 영숙 씨를 찾아왔다. 그녀는 푸놈펜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 한국에 연락하시는 게 어때요? 아드님한테. 안 돼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아들은 아내 편이에요. 내가 연락하면 또 며느리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럼 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경찰에.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난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영숙 씨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다. 미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 노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4개월째 영숙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미선이 흥분된 목소리로 찾아왔다. 할머니, 제가 좋은 기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앙코르와트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인수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같이 해보시겠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제가 투자할게요. 대신 할머니가 운영해 주세요. 한국 손님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더 신뢰하니까요. 영숙 씨는 망설였다. 68세의 새로운 사업을?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좋아요. 해볼게요. 영숙 게스트하우스는 6개월 만에 푸놈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인 숙소가 되었다. 영숙 씨는 투숙객들을 친어머니처럼 챙겼고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는 입소문을 탔다. 리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예약은 3개월 전에 마감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숙 씨의 변화였다. 그녀는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크메르어 기초 회화도 익혔다. 회계와 경영도 공부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다. 미선은 놀라워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세요? 배워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에요. 사업가 김영숙이에요. 1년이 지났다. 영숙 씨는 게스트하우스 3개를 더 오픈했고 순수익만 연 5억을 벌어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영숙 씨는 노트북을 켰다. 한국 인터넷 신문을 검색했다. 아들 이름을 쳤다. 기사가 떴다. 중견 기업 김현우 이사, 횡령 의혹 수사 중. 영숙 씨는 기사를 정독했다. 현우의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이 사라졌다. 현우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알았다.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범인은 지혜. 영숙 씨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약한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복수자로서. 그녀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 씨, 나 한국에 다녀와야겠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인천공항. 2026년 11월 영숙 씨는 1년 5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잘 손질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공항에서 나온 그녀는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미선의 소개로 고용한 한국인 비서 최민지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사장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그래요.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하시고 내일 오전에 탐정사무소 대표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 상담이 잡혀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민지 씨. 네, 사장님. 내 아들 집 주소 확인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실 건가요?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고서를 검토했다. 출국 전 미선이 소개해준 한국의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둔 조사 결과였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 박지혜 만 36세.
마이너스 2024년 6월부터 이준호 33세와 부적절한 관계 유지. 마이너스 조사 기간 동안 23회 만남 포착. 마이너스 피조사자의 남편 회사 자금 횡령 정황 포착. 마이너스 역의 계좌로 6억 원 송금 확인.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특이사항 피조사자의 자녀 김민준, 만 7세에 대한 친자 확인 결과. 마이너스 법적 부친 김현우가 생물학적 유전자 일치율 0%. 마이너스 결론 친자 관계 아님. 영숙 씨는 보고서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 현우가 얼마나 속았을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캄보디아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감정은 약점이 된다는 것. 냉정해야 이긴다는 것. 다음 날 영숙 씨는 강남의 한 유명 로펌을 방문했다. 송재현 변호사는 기업 범죄 전문가였다. 사모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민준 군의 법적 지위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송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라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는 먼저 제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 박지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봐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걱정 마세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몇 주쯤이야. 영숙 씨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69세가 된 자신의 얼굴.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강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현우야, 엄마가 돌아왔다. 이제 내가 겪은 고통을 끝내줄게. 일주일 후 영숙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를 통해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지혜와 준호의 역의 계좌 정보, 횡령 증거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다. 동시에 그녀는 현우의 회사 주주들에게 접근했다. 익명의 투자자로 위장해 현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제공했다. 횡령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드. 영숙 씨는 이준호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냈다. 그녀는 준호에게 버림받고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영숙 씨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당신이 원하는 복수를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가 필요한 증거를 주세요. 2주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영숙 씨는 마침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손이 떨렸다. 1년 5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였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영숙 씨는 목이 메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현우야, 나야.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 현우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엄마. 엄마라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주워들고 다시 말했다. 정말 엄마세요? 어떻게, 어디 계세요? 살아계셨어요? 그래, 살아있다. 아들아, 우리 만나야겠구나.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 계세요? 영숙 씨는 주소를 알려줬다.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30분 후 현우가 급하게 달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멈춰섰다. 엄마. 영숙 씨는 일어섰다. 고급 의상을 입고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자신감 있는 자세. 현우가 기억하는 초라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현우는 달려와 영숙 씨를 껴안았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캄보디아 경찰한테도 연락하고 대사관에도 연락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영숙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앉아라, 현우야. 할 얘기가 많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1년 5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시장에서 버려진 것, 생존을 위해 싸운 것, 사업을 시작한 것.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왜 진작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현우야, 너 지혜가 나를 일부러 버렸다고 생각하니? 현우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그럴 리 없어요. 아내는 엄마 찾는다고 2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남아 있었어요. 매일 경찰서 가고. 연기였어. 영숙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탐정 보고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의 진짜 얼굴이야. 현우는 서류들을 펼쳐봤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다. 지혜와 이준호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 친밀한 문자 메시지네요. 이게 뭐예요? 준호는 제 회사 직원이에요. 이건 합성이겠죠? 그 다음 장을 봐라.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다. 지혜 명의의 역의 계좌,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 준호와 공모한 증거들. 아니야. 이건 틀렸어요. 지혜가 그럴 리 없어요. 마지막 장도 봐라, 아들아. 현우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DNA 검사 결과였다. 그는 글자를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검사자 김현우 김민준. 친자 확률 0%. 결론 생물학적 부자관계 아님. 이게 민준이가.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내가 속은 거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했어. 나를 버린 것도, 회사 돈을 훔친 것도 전부 계획이었어. 하지만 왜요? 왜 이런 짓을? 돈 때문이지. 권력 때문이고. 그 여자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차가운 태도, 어머니를 대하는 냉정함, 최근 들어 늘어난 외출.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다 처리할게. 무슨 뜻이에요? 영숙 씨의 눈에 차갑고 단호한 빛이 돌았다. 복수야, 아들아. 나를 죽이려 한 자에 대한 정당한 복수,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친 자에 대한 심판.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였다.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지혜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 알겠니? 하지만 날 믿어라, 현우야. 엄마가 모든 걸 끝낼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1년 5개월 만에 다시 잡은 어머니의 손. 그 손은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따뜻했다. 박지혜는 요즘 기분이 좋았다.
현우는 회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곧 기소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물론 이미 빼돌린 6억도 있었고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도 세워뒀다. 여보, 오늘 늦어요. 변호사랑 미팅 있어서요. 현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혜는 집을 나와 준호와 만났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자기야, 곧 끝나. 현우 저 바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더라. 완벽해. 다음 주면 국세청 조사 결과도 나올 거야. 그럼 현우는 완전히 끝이지.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레스토랑 구석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지혜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지혜 씨죠? 저는 송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귀하를 횡령, 사기, 유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지혜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김영숙 씨입니다. 김영숙? 그게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죽었는데 죽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가능해. 그 늙은이가 어떻게. 그녀는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살아있대. 뭐? 그게 무슨. 나 고소당했어. 횡령이랑 사기로. 어떻게? 준호도 당황했다. 진정해. 증거가 있을 리 없어. 우린 완벽하게 처리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혜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송 변호사는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을 내밀었다. 호텔 CCTV, 문자 메시지 복구본, 역외계좌 거래 내역, 회사 자금 횡령 증거, 그리고 결정타 마이너스 지혜와 준호가 나눈 대화 녹음.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쉬워요. 그 노인네가 정말 못 돌아올까요? 돌아올 리 없어요. 며칠 안에 굶어 죽거나 사고를 당할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였다. 지혜는 파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영숙 씨가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의상, 당당한 걸음걸이. 지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님? 난 내 어머니가 아니야. 영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날 이국 땅에 버렸어. 죽으라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난 죽지 않았지.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닥쳐. 영숙 씨의 한마디에 지혜는 입을 다물었다. 그 눈빛에는 1년 반 동안 쌓인 분노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넌 내 아들을 속였고 내 손자가 아닌 아이를 내 손자라고 속였어. 회사 돈을 훔치고 나를 죽이려 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제발이요. 법정에서 보자. 영숙 씨는 돌아서서 나갔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날 저녁 지혜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서명해. 여보, 서명하라고. 현우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박지혜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횡령과 사기, 그리고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지혜는 끌려가면서 현우를 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향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눈빛이었다. 6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지혜는 횡령죄로 징역 5년, 사기죄로 징역 3년, 유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각 형을 병합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준호는 공범으로 징역 5년에 처한다. 지혜는 무너졌다. 그녀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녀는 법정을 나가면서 방청석의 영숙 씨와 눈이 마주쳤다. 영숙 씨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담담함만 있었다. 법정을 나온 영숙 씨는 현우와 함께 카페로 갔다. 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민준이는 어떻게 해야 해요? DNA 검사 결과 민준이는 현우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준호였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아들아. 전 민준이를 사랑해요. 7년 동안 제 아들로 키웠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현우는 울먹였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럼 키워라.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와 그 아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캄보디아로 돌아갈 거야. 네, 왜요?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영숙 씨는 미소 지었다. 1년 반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거기가 내 집이야. 나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는 곳이지. 하지만 엄마, 너는 내 삶을 살아라, 현우야. 엄마는 엄마 삶을 살고, 우린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현우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3주 후 인천공항. 영숙 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우와 민준이가 배웅을 나왔다. 할머니, 또 올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영숙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자주 올게. 너도 캄보디아에 놀러와. 와, 정말요? 그래, 할머니 호텔에 묵을 수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영숙 씨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도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 마중 나와 있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한국은 안 가시는 거예요?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새로운 시작. 가긴 가죠. 손자도 봐야 하고. 하지만 이젠 내가 원할 때 내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영숙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서 영숙 씨는 깨달았다. 복수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진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68세에 버려졌을 때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69세가 된 지금 그녀는 자유로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새로 온 투숙객들이 언니 만나고 싶대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인데 언니 이야기 듣고 감동했다고. 그래요? 만나야죠. 영숙 씨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버려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로.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썼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살게 만들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달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 가장 달콤했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영숙 씨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새로운 게스트하우스 오픈, 직원 면접, 자선재단 미팅.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69세,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재임하게 시작. 김영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에필로그. 2년 후 영숙 씨의 게스트하우스 체인은 동남아 5개국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버려진 것들의 가치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해 홀로 된 노인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현우는 회사를 재건했고 민준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매년 2번 캄보디아를 방문해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박지혜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녀를 잊었다. 복수는 끝났고 미움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영숙 씨에게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영숙 씨는 생각했다. 시장에 버려졌을 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이라니요? 버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들의 엄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김영숙이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죠. 기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다. 그 인터뷰는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영숙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 69세가 아니라 29세처럼 살고 있다. 그녀는 증명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버려진다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캄보디아의 석양 아래 영숙 씨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생각한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김영숙, 69세. 사업가, 자선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너스 자기 자신의 주인공.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